3달, 딱 3달만 제대로 관리해 봅시다. 당뇨는 3달이면 변화를 보여주는 질환입니다. 제가 오늘 꼭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약은 현상 유지일 뿐 당뇨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당뇨를 직접 겪고 있는 환자인데요. 오늘 약 없이 당뇨를 싹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몽땅 말씀드릴 거거든요. 저 역시 오늘 알려드릴 내용대로 지금까지 혈당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당뇨 극복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메모할 수첩 하나 준비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몇 살이신지,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 역시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가시질 않고 손이 잘 펴지지 않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몸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곤함이라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혈당이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잇몸에 염증이 잦고 구강 내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았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는 지렴이나 반복되는 염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당뇨의 전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당뇨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약이 아닌 내 삶의 근본을 바꾸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약만 먹으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관리하면 눈, 신장, 신경, 혈관, 전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약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믿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인슐린 주사까지 의존하게 되고 합병증으로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합니다. 3달, 딱 3달만 제대로 관리해 봅시다. 당뇨는 3달이면 변화를 보여주는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혈당 수치와 직결된 지표, 당화혈색소가 바로 3달 단위로 반영되기 때문이죠. 이 기간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실천하시면 수치가 달라지고 몸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이 아닌 내 선택이 건강을 되찾게 해준다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가장 먼저 식습관입니다. 당뇨의 가장 큰 원인은 음식 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정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반복적으로 섭취하면서 몸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한국인의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 즉 흰쌀밥입니다. 우리 식탁의 중심이었던 흰쌀밥이 사실상 혈당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이 첫걸음이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잡곡조차도 과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고 환자분들께도 권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닭곰탕입니다. 닭곰탕은 국물까지 먹어도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밥 없이 닭곰탕 한 그릇을 먹어보면 놀랍게도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에 좋은 예죠. 둘째, 두부와 콩류입니다. 두부, 검은콩, 청국장 같은 음식은 간을 회복시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은 혈당을 만들고 저장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발효 음식 중 동치미입니다.
무로 만든 동치미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기산이 들어있어 근육의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신맛이 혈당 조절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개류입니다. 홍합, 굴 등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지방은 적어 혈당 관리에 탁월합니다. 빈혈 예방에도 좋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버섯입니다. 버섯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면역력 강화와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대가 굵은 새송이버섯, 팽이버섯은 혈관 건강에 유리합니다. 이 5가지 음식은 공통적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해독 작용을 돕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당뇨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만 바꾼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역시 당뇨를 악화시키는 큰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혈당을 높입니다. 원래는 위험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나오는 호르몬이지만 현대인의 일상 스트레스는 이를 오히려 독으로 만들죠.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억눌리지 말고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짧게라도 걷기, 호흡법, 가벼운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면.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의 재생 과정입니다. 특히 간이 혈액을 받아들이고 해독하는 과정이 원활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지방간이나 간염이 있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이것이 곧 당뇨 악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간을 편안히 해주는 식습관과 생활 관리가 필수입니다. 잠들기 전 족욕이나 따뜻한 찜질로 발혈관을 열어주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당뇨는 약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3달만, 딱 석 달만 생활 습관을 바꿔보십시오. 식습관 교정,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이 3가지가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합병증 없는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밥은 정말 먹으면 안 되나요? 한국인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중심입니다. 밥심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밥이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환자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을 넘긴 남성분이셨는데 늘 밥 한 공기를 국에 말아 후루룩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고작 5분. 바빠서 빨리 먹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습관이 췌장을 혹사시킨다는 겁니다. 밥을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단숨에 치솟습니다. 결국 이분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변동이 너무 심해 합병증 초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손발 저림, 잇몸 약화 같은 증상 말입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식사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단백질을 곁들이세요. 이분이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당화혈색소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선생님, 밥은 그대로 먹는데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본인도 신기해 하시더군요. 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떡을 간식처럼 드시길 좋아했습니다. 떡은 간단하고 배부르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떡은 백미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입니다. 작은 조각 하나만 먹어도 혈당이 급등하니 사실상 폭탄 같은 음식이죠. 이분은 늘 피곤하고 눈이 침침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해 보니 혈당이 하루에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결국 떡을 줄이고 대신 두부와 채소 위주의 간식으로 바꿨더니 증상이 차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밥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밥을 지혜롭게 먹으라는 것. 흰 쌀밥을 완전히 끊기 힘든 분들을 위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와 도라지를 넣은 밥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백미밥을 꼭 먹어야 속이 편하다며 다른 방법은 못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게 무와 도라지를 함께 넣어 짓는 방법이었습니다. 무는 탄수화물의 독성을 중화시켜 혈당 상승을 완화해주고 도라지는 폐 건강을 지켜주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분은 매 끼니 무도라지 밥을 드셨는데 놀랍게도 기존보다 혈당 변동이 훨씬 완만해졌습니다. 게다가 겨울철에 잦던 기침 증상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한 남성 환자는 늘 누룽지를 즐겨 드셨습니다. 밥보다 소화 잘 되고 맛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누룽지는 사실 밥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뜨거운 열을 받아 소화 흡수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누룽지를 그냥 먹지 말고 굴이나 조개, 미역을 넣어 국처럼 끓여 먹는 것이었습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함께 들어가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처음엔 생소하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누룽지 굴미역국을 드시고 난 뒤 혈당 측정기를 보여주시며 정말 덜 올라가네요 하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밥을 꼭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밥은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두부, 달걀, 고기, 생선,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단백질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어 췌장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밥은 천천히 씹으셔야 합니다. 5분 만에 끝내던 식사를 15분 이상으로 늘리십시오. 씹는 횟수가 늘어나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화됩니다. 셋째, 잡곡이나 콩을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특히 녹두와 팥은 혈당에 착한 곡물입니다. 실제로 제가 권한 녹두 팥밥을 드신 환자분들 대부분이 혈당 안정 효과를 체감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여성 환자분이 평생 밥심을 외치며 살았는데 당뇨 진단을 받고 난 뒤에도 흰쌀밥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잡곡밥은 체질에 안 맞아요. 속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방법이 백미에 채 썬 물을 넣고 지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무가 밥에 스며들어 맛도 부드럽고 달큰하니 가족들도 좋아하더랍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당화혈색소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진료실에서 선생님, 무 덕분에 밥도 먹고 건강도 챙겼습니다. 라며 웃으셨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큰 차이를 만든 사례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밥은 절대 약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와 도라지를 활용한 밥, 누룽지에 단백질을 더한 국, 녹두와 팥을 이용한 잡곡밥, 이런 작은 변화가 혈당을 지켜줍니다. 또 이런 질문 많이 주십니다. 하루에 달걀 몇 개까지 먹어야 합니까? 두부나 우유는 얼마나 먹어야 혈당에 도움이 되나요? 당뇨 관리에서 밥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지만 사실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주재료이고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소비하는 창고이자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결국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혈당이 안정되고 췌장도 덜 지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만났던 환자 중 한 분은 70살 여성분이었습니다. 평생 채소 위주로만 드시던 분인데 당뇨 진단을 받고도 고기는 체질에 안 맞는다며 단백질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달걀 하나, 두부 몇 조각, 생선 조금이라도 꼭 곁들이라는 것이었죠.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석 달 뒤 검사를 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된 건 물론이고 기운도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밥심으로만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단백질심으로 살아야겠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밥심이 아니라 단백질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성인 기준으로 달걀로 환산하면 12개 분량입니다. 아니, 하루에 달걀 12개나 먹으라고요?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꼭 달걀만 12개를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달걀 하나는 우유 한 컵 또는 두유 한 컵 이렇게 환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이런 방법으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아침은 달걀 프라이 2개, 두유 한 컵, 점심은 두부 밥 모에 고등어 구이 한 토막, 저녁은 소고기 미역국과 달걀찜. 이렇게 드셨더니 단백질 섭취가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당화혈색소가 개선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전보다 포만감이 커져서 과식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요즘은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하루 3번 단백질 가루만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분말 형태로만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음식에서 얻는 단백질은 소화 흡수 과정이 서서히 이루어지지만 가루로 된 단백질은 빠르게 흡수되면서 해독 기관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젊은 환자분이 단백질 보충제에만 의존하다가 간 수치가 올라가고 신장이 약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기본은 음식, 보충제는 보조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질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간 건강입니다. 간은 혈당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방출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이 기름지거나 지방간이 되면 이 기능이 무너집니다. 단백질은 간세포 재생을 돕는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사실상 일종의 치료제와도 같습니다. 환자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늘 피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해보니 지방간과 당뇨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도록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개, 점심 두부 밥모, 저녁 생선 요리. 석 달 뒤 이분의 간 수치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선생님, 약보다 음식이 더 약 같네요. 라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간을 회복시키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밥상에 반드시 단백질을 올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달걀, 두부, 생선, 고기, 우유, 두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빠짐없이 드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은 언제 해야 혈당이 가장 잘 조절될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당뇨 환자에게 공복 운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떨어지면서 저혈당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 한 분은 아침에 식사 전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운동은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좋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1시간 전후가 혈당의 최고점이고 이때 운동을 하면 급격히 오른 혈당을 근육이 바로 소비해주기 때문에 췌장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운동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나뉘지요. 유산소 운동은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처럼 숨이 가쁘게 이어지는 운동이고 무산소 운동은 근력을 사용하는 짧고 강한 운동을 뜻합니다. 당뇨 환자분들께는 사실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중요한 건 근육을 키우는 무산소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혈당을 저장하고 쓰는 가장 큰 창고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걷기만 하던 환자와 여기에 가벼운 근력 운동을 곁들인 환자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후자의 경우 혈당 변동폭이 훨씬 완만하고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체육관에서 본격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기는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알려드리는 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입니다. 첫 번째는 의자를 잡고 하는 뒤꿈치 들기입니다. 안정된 의자를 붙잡고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인데 종아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 들어 올리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무릎을 90도 각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인데 허벅지 앞쪽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벽을 잡고 하는 팔굽혀 펴기입니다. 체중을 전부 받는 바닥 팔굽혀 펴기가 힘드신 분들도 벽을 짚고 하시면 무리 없이 상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TV 보실 때나 잠깐의 틈새 시간에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매일 5분씩만 집안에서 뒤꿈치 들기와 무릎 들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겨우 5분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석 달 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된 걸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꾸준함이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원래는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려는 생리적 반응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반응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상사의 꾸지람을 듣고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면 그 순간 분비된 혈당이 쓰이지 못하고 췌장만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드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걷거나 집에서는 거실을 천천히라도 돌아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마저 어려우실 땐 호흡 운동을 권합니다. 깊게 들이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건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교감신경의 긴장을 낮추는 것, 이것만으로도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한 여성 환자분은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혈당이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호흡법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번씩 실천하셨습니다. 석 달 뒤 이분은 혈당뿐 아니라 불면증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면서 몸이 편안해지니 잠도 자연스럽게 깊어졌던 겁니다. 이제 수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수면은 팔과 다리, 머리로 가 있던 혈액이 내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간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숙면을 취하려면 간이 건강해야 합니다. 지방간이나 간염이 있는 분들은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간을 편안하게 하는 식단과 생활 습관이 곧 숙면과 혈당 안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무시기 전 족욕을 하거나 따뜻한 찜질팩을 발에 얹어두는 것입니다. 발의 혈관이 확장되면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불면증과 당뇨를 함께 겪던 환자분이 족욕을 습관화한 뒤로 훨씬 쉽게 잠들고 아침 혈당도 안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균형을 바꾸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당뇨 관리에서 운동, 스트레스, 수면은 음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의 운동, 짧아도 꾸준히 하는 근력 운동, 스트레스를 받으면 숨을 내쉬거나 몸을 움직이는 습관, 잠들기 전 족욕으로 숙면을 준비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생활 속에 녹여내는 것이야말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이제는 과일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과일입니다. 선생님, 바나나는 먹어도 됩니까? 수박은 어떻습니까? 파인애플은요? 과일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당뇨 환자에게는 경계해야 할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 속에는 천연당인 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과당은 혈당을 바로 올리는 당분은 아니지만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중성지방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과일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들쭉날쭉해집니다. 한 환자분은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를 챙겨 드셨습니다. 바나나는 몸에 좋은 과일이니까 괜찮겠지요? 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혈당계를 재보니 바나나 한 개만으로도 혈당이 50 이상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분은 이후 바나나 대신 사과 4분의 1쪽과 호두 2알을 곁들여 드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조합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만감도 길게 유지되었지요. 바로 이런 경험이 과일 섭취에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과일이든 무조건 괜찮다는 건 없고 결국은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나만의 과일 테스트입니다. 과일을 소량 섭취한 뒤 혈당계를 통해 이 시간대별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과 4분의 1쪽을 드신 뒤 2시간 뒤 혈당을 재보는 겁니다. 만약 2시간 후에도 혈당이 안정적이라면 그 과일은 합격입니다. 하지만 2시간 후 혈당이 크게 올라 있다면 아무리 몸에 좋다는 과일이라도 나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만의 안전한 과일 리스트를 만들어두면 훨씬 안심하고 과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과일 외에도 간식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은 조심하시면서도 간식은 소홀히 하십니다. 그런데 간식이 오히려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떡, 과자, 빵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배가 금방 부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합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당뇨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도 오후마다 찹쌀떡을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식후 혈당을 재어보니 이 찹쌀떡이 주범이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떡을 끊고 대신 두부와 오이 혹은 삶은 달걀로 간식을 바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서 피로감도 줄었고 저녁 식사 때 과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에게 어떤 간식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는 치즈입니다. 치즈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을 올리지 않고 포만감을 줍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아몬드나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단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를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방건조 오징어입니다. 씹는 맛이 있어 만족감이 크고 단백질 공급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간단하면서도 훌륭한 단백질 간식이지요. 이런 음식들을 준비해두면 혈당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도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듣는 질문은 저녁 먹고 나면 배가 고픈데 뭘 먹어야 합니까? 입니다. 사실 저녁 이후의 간식은 가장 위험합니다. 이때 먹은 음식은 활동량이 적어 바로 지방으로 쌓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배가 고프다면 단백질 위주의 간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깃국이나 두부를 조금 드시는 겁니다. 국물만 떠먹기보다는 고기 건더기를 함께 드셔야 포만감도 있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한 환자분은 저녁마다 출출해서 빵을 드셨는데 그걸 끊고 대신 두부 반모를 구워 드셨습니다. 석 달 후 아침 공복 혈당이 뚝 떨어졌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당뇨 관리에 큰 힘이 됩니다. 식사할 때는 반드시 천천히 씹으시고 과식을 피하시고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과일과 간식을 혈당계를 통해 확인하시고 안전한 식단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더불어 엄지발가락 지압이나 허벅지 마사지 같은 간단한 생활 건강법을 곁들이면 혈액순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뇨는 약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밥은 지혜롭게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며
식후 30분 운동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스트레스와 수면을 관리하고 나만의 안전한 과일과 간식을 찾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여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합병증 없는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본 것처럼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도 줄일 수 있고 삶의 질도 훨씬 좋아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고 저에게도 더 많은 정보를 나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들려주세요.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당뇨는 두려운 병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제는 약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내 손으로 건강을 지켜내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